2021년 4월 22일 평택항 터미널에서 작업을 하던 중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23살의 이선호 씨입니다. 이선호 씨는 군대 전역 후에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서 아버지를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던 기특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컨테이너 작업은 이선호 씨가 맡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선호 씨는 검역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손이 부족하다고 이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이 된 겁니다. 별다른 작업 설명도 없고 안전 관련된 설명도 없었죠. 심지어 안전장비 착용 하나 없이 무작정 그냥 투입이 된 겁니다. 작업을 하고 있던 이선호 씨 주변에는 중장비인 지게차가 있었습니다. 원래 지게차와 일을 하려면 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노동자가 그 누구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선호 씨의 작업 환경은 그야말로 안전 공백 상태였던 겁니다. 어쩌면 이선호 씨의 사고는 예견되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선호 씨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이 사고를 보고 달려온 직원들이 빠르게 이선호 씨를 구하고 구조대에 신고하기보다는 회사에 먼저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선호 씨의 생명보다 고용된 직원의 사망으로 회사가 묻게 될 책임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던 겁니다. 만약 사고 후에 조금 더 빠른 대처가 이루어졌다면 선호 씨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노동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 어려운 일, 부당한 일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생소한 노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노동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주제는 노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이라는 건 일상 어디에서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보내며 만난 노동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편의점 점포를 관리하는 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시내버스 운전, 혹은 대학교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걸 들었을 수도 있을 거고, 식당에서 조리를 하는 걸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돌봄 노동,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가사 노동까지 다 노동에 포함이 됩니다. 이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행위입니다.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수렵, 채집, 그리고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노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노동자라는 개념은 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탄생으로 생겨났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한 걸 받는 임금 노동자라는 게 탄생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자라는 표현 대신에 근로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히 법으로 규정할 때는 이 근로자라는 표현을 꼭 사용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라는 표현은 외국에선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노동자의 날 혹은 노동절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노동과 관련된 부서를 노동부, 노동을 의제로 한 정당을 노동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로라는 단어는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하라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삼국 사기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이 오래된 단어이지만 노예 혹은 노비에게만 쓰는 용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 이후로 사용된 것은 먼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을 때입니다. 근로봉사대
근로정신대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었죠. 그 다음으로는 경제개발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했던 유신 정권과 같은 군사 독재 정권에서 이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거나 혹은 일하는 사람을 낮추어서 표현할 때 주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에 반해 노동자라는 단어는 움직여서 일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군가의 시킴보다 노동을 하는 행위자의 주체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주로 격이 있는 기관에서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정부 부처명을 고용근로부 대신에 고용노동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노동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국제적인 분위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도 이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수없이 많은 노력이 존재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여전히 근로와 노동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는 우리부터라도 이 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노동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노동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노동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노동이 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걸까요? 영화를 좋아하고 관람 후기를 공유하는 것을 즐겨서 영화 평론가를 택하기도 하고 춤을 추고 무대에 서는 것을 즐겨서 스트릿 댄서가 되기도 합니다.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영상으로 남겨서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걸 좋아해서 크리에이터가 되기도 하죠. 이렇듯 이 사람들은 돈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동을 택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목적을 넘어서 사회 전체적인 노동에 대한 목적을 놓고 봤을 때도 이 노동은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뭔가 한 가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들 혹시 치킨 좋아하시나요? 네, 치킨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노동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기 전에 치킨 한 마리를 우리가 시켜서 먹는다고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치킨 한 마리가 튀겨져서 내 눈앞에 놓이기까지 필요한 건 뭘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치킨을 시켜서 먹는데 필요한 돈인 한 2만 원 정도를 떠올릴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치킨을 시키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는 2만 원 뒤에는 숨겨져 있는 수없이 많은 노동들이 존재하죠. 어떤 노동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어떤 사람들이 떠올랐나요? 맞습니다. 치킨을 배달하는 사람, 치킨을 포장하는 사람, 주문 접수를 하는 사람, 그리고 치킨을 튀기는 사람, 치킨에 필요한 재료를 유통하는 사람, 그리고 치킨집을 지은 사람, 닭을 키우고 닭장을 만드는 사람 등등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치킨 한 마리가 우리의 식탁에 배달돼서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급하는 돈 이면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노동이 있다는 것을 깜빡 잊게 만듭니다. 현대사회는 잘난 사람 한 사람의 노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소중한 노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주 뛰어난 연구라던가 누군가 하나의 뛰어난 성과만을 가지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모여서 유지되고 발전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은 끊임없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더 나은 기술력으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이 노동자들의 노력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론 몸을 사리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따뜻하거나 더 시원한 공간에서 쉴 수 있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도 바로 노동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조금씩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성장도 노동자들의 숭고한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노동이라는 것이 지닌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 같지 않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동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동자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다음 영상도 보러 와주실 거죠? 그럼 안녕.
오늘 영상에서는 노동자,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과 계급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노동자라는 계급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살펴보려면 18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산업혁명은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는데요. 한순간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의 모습이 그 전과는 확연히 달라지는 변화가 100년에 걸쳐 일어난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럽은 귀족과 소작농과 같은 계급으로 구분되는 분건제 사회였는데요.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분건제 사회 속에서도 유통업과 같은 상업의 발전이 점점 활발해지며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토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땅을 빌려 경작하며 농사를 짓거나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숙련된 수공업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산업혁명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기계들이 발명되고 생산 기술의 비약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한 생산성으로 인해 자본이 점점 축적되며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결국 수공업자들이 설 자리가 사라져가게 된 것이죠. 원래는 숙련된 장인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기계 설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상품 하나를 만드는데 10가지 공정이 필요하다면 공정마다 노동자 한 명 한 명을 배치해 놓으면 숙련된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계를 통해 상품을 만들어내는 속도는 숙련공들이 결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공장들은 계속해서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산업혁명 이전 비교적 독립적이었던 영세 생산자들은 직업을 찾아 임금 노동자의 대열에 가담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이 생겨나는 도시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렇게 공장은 직접 생산자인 공장 노동자 계급들로 채워지면서 생산 수단을 가진 생산자들은 생산 수단, 즉 기계 설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과정이 진행되며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라는 계급 분화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당시 산업혁명 과정에서 몰락한 수공업자, 가내공업 노동자, 농지 경작자 등으로 형성되었는데요. 공장 노동자 출현 시기에 공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노동력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이 초과 공급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동력은 싼값에 팔릴 수밖에 없었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임금 노동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 실태는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었고 그렇게 긴 시간 일을 해도 버는 돈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열악한 시설로 인해 산업재해에도 쉽게 노출되었고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때 가장 심각했던 것은 아동노동인데요. 여성과 아동의 노동은 비교적 임금이 낮았고 작은 체구로 활용도가 높아 자본가들이 매우 선호했습니다. 아동노동이 다소 완화된 1830년대의 자료만 보아도 탄광에서는 4살부터 일을 할 수 있었고 모직 공장은 6살, 면직 공장은 8살부터 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아동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8시간까지 일을 했는데요. 거의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일을 하는데 하루의 전부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들이 특히 많이 쓰여진 곳은 굴뚝 청소였는데요. 굴뚝의 경우 좁은 곳으로 가며 청소를 해야 해서 당시 굴뚝 청소 노동자 대부분은 아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태가 알려지고 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도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자들은 아동의 일할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로 아동 노동 금지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아동 노동을 비롯해 산업혁명 시기 형성된 노동자들은 처참한 노동 현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필연적으로 저항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은 최초의 노동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산업혁명 초기에 기계 설비들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위협을 받았던 계층은 가내공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던 숙련공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손으로 만든 제품이 기계가 만든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많은 가내공업자와 수공업자들이 빈곤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 기계 설비 때문이라고 보고 기계를 부수고 공장의 건물이나 창고를 파괴하고 불태웠는데요. 이런 러다이트 운동은 1760년대에 시작하여 1830년대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러다이트 운동은 자본주의 체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필연적인 갈등이었으며 당시
당시 노동자들의 분노는 자연스러운 저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 일본에 의해 강제로 근대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 침략을 계속해서 일으키며 큰 규모의 자금이 끊임없이 필요했는데요. 이를 자신들이 식민 지배하는 국가들을 통해 조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구를 개방하고 기찻길을 만들고 공장을 건설하는 등 산업화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병창기지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강제징용을 당하며 저임금 고강도 노동, 각종 부담금의 강제징수 등의 방법을 통해 민족적 차별과 멸시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차별과 멸시, 그리고 저임금 고강도 노동 실태를 바꾸고자 일어난 것이 원산통파업인데요. 원산통파업은 일본의 가혹한 식민지 수탈 정책에 대항하는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1929년 1월부터 4월까지 원산의 전 노동자가 파업을 단행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조직적 노동자 투쟁입니다. 지역의 모든 부문 노동자와 총자본이 맞붙은 유례없는 이 파업 투쟁은 일제의 노동정책은 물론 이후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활동 방식과 노선에도 큰 영향을 미친 투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우리나라에도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도시로 노동자들이 모여들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 현실은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해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이 청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인데요. 당시 전태일 열사가 일하던 평화시장에서는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허리도 펴지지 않는 먼지 가득한 좁은 작업장에서 하루 평균 14시간을 일했으며 한 달 중 쉬는 날은 단 이틀뿐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3일을 연달아서 밤낮 없이 계속 일을 시키기도 했으며 잠이 오지 않는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재단사로 일하고 있던 청년 전태일은 평화시장의 참혹한 노동 현실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모아 바보회를 결성하고 노동청에 찾아가 항의하며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는 등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외면당했고 결국 전태일 열사는 참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분신을 택하게 됩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일요일은 쉬게 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외침과 함께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돌아가시게 됩니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되었던 노동자의 삶이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화시장의 청계 피복 노동조합 결성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만 전국에 2,500여 개의 노동조합이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노동자의 처우가 확연히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특히 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들어서 더 나은 노동 현실을 위해 싸웠던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가혹한 탄압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6월 항쟁 이후 노동자들의 싸움은 더욱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은 87년 7월 5일 울산에서부터 시작된 투쟁을 기점으로 거제, 마산, 창원을 거쳐 전국으로 파업 투쟁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이 대투쟁은 3개월간 지속되었으며 투쟁에 함께한 사람들이 총 12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자들의 최초의 대규모적인 분출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민주노조의 결성, 어영노조의 민주화, 대폭적인 임금 인상 등의 성과를 쟁취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싸움과 희생을 감수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노동자 자신들의 권리 향상과 처우 개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원산총파업의 경우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항일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화시장에서의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의 사회 문제를 대두시키며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자 대투쟁은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노동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를 조금 더 나아가게 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죽고 다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사회를 바꿔왔고 앞으로도 바꿔나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거의 노동자들이 어떤 배경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까지 나아왔는지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